안녕하십니까. 상계고등학교 강의를 미래국어에서 맡고 있는 김영창이라고 합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왔던 2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원하시는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는 약간 조금 사이드로 출제가 되었던 중세국어와 고전 파트가 전면적으로 등장했다라는 지점에서 많은 학생분들이 어려워하시거나 곤란해하시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부분들이 출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번 시험을 이제 교훈으로 해서 다음 시험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번 상계고등학교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이것 이후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 전반적으로 총평해 보자면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울 건 외워야 된다. 하지만 고등학생다운 문제 역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울 건 외워야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전 시험과는 다르게 이제 다시 암기식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언제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 고등학생다운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외울 건 외워야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후에도 대비들이 외우는 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번 시험 범위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는 좀 외우는 게 두드러지는 것처럼 보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고전이라고 하는 국어의 옛날 형태들, 이런 것들이 주축을 이뤘던 그런 시험범위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시험 범위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연례 문제가 출제가 되었지만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해와 개념 적용 위주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암기해야 하는 개념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전이라서 고전이다 보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개념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일어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도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 문제가 나왔습니다. 암기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이해와 개념이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해와 개념 적용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는 친구들,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푼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뿐만 아니라 뭐 2, 3등급 혹은 뭐 그 밑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몇 문제를 맞췄는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 즉 배점 싸움이 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배점이 높은 문제는 최대한 가져가고 배점이 낮은 문제, 틀리더라도 배점이 낮은 문제를 틀릴 수 있는, 높은 문제를 맞춤형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조금 배점별로 나누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문법이 11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3문제가 이제 남죠. 상계고등학교 국어 문제는 28문제니까요. 이 3문제가 무엇인지 또 얘기 안 하고 가면 섭섭하니까 이 3문제 무엇이었는지 일단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문제는요. 화법단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더 정중하고 더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말할 수 있는지, 언어 예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본만 갖추면 패스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석적인 유형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보기에 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진도 다 나가고 학생들과 최종 점검을 하면서 봤던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내용이 곧 이제 양의 경률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그리고 이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 혹은 뭐 문제집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고 좀 반복해서 본 친구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이제 기출풀이가 매우 중요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후에도 만약에 화법 혹은 뭐 작문, 좀 메이저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출을 바탕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화법 얘기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법 파트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 문법 파트는 무엇이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중세국어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기 위주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중세 문법을 바탕으로 할 때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기출 분석을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3.5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요. 윗글의 A부터 E까지를 읽고 푸는 문제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읽고 푸는 문제라기보다는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훅 읽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기출을 조금 더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더 쉽고 빠르게 패스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도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을 바탕으로 많이 풀어보고 많이 연습해서 문제를 볼 때는 그러니까 실전 문제를 풀이를 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암기를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외워놨으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외우는 게 능사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말이죠. 외우는 게 능사인가?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잘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번 영상도 보신 분들이라면 저번 영상에서도 사실 되게 어렵고 까다롭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하지만 조금 더 개념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개념 이해와 적용을 한다면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 좀 볼까요? 자, 4.0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28문제 중에 가장 배점이 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점 싸움이 될 것이라고요. 네,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까다로운 문제라면 아주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 여기 연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소학원에 1587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문헌인데.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과서에서 배운 범위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랑 용비어천가거든요. 이건 언제냐면 15세기 기준 문헌입니다. 15세기하고 16세기 말 17세기 이때의 형태는 아주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난이도를 높이는 그러한 요소였던 것이죠. 15세기 기준으로부터 16세기 말까지면 여러 개의 문법 요소들이 달라지고요. 의문도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기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잘못 찍었던 1번 선지를 좀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라고 선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15세기와 16세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 15세기 기준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보기를 보고 매우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언제나 3개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쉽게 소선할 구멍을 만들어주죠. 저랑 같이 보실게요. 정답 선지는 5번입니다. 5번 선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끊어적기와 거듭적기라고 하는 매우 판단하기 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거듭적기하고 끊어적기라는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싹 검사해서 아주 간단하게 5번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 내용들을 찾지 못하더라도 개념 적용을 침착하게 할 수 있는 친구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주 수월하게 혹은 덜 헷갈려 하면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점이나 되는 높은 배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출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시하는 바가 클 것인데요. 이전에도 계속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주 어렵게 풀어야 되는 문제이거나 다 외워서 다 눈치채서 그렇게 완벽하게 암기하고 풀어야 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해와 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문법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번 문학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학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외워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제가 옆에다 가지고 온 것들은 뭐냐면 이번에 프린트에 출제된 내용,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온 것이에요. 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별로 예쁘지는 않은데 잘 보시면 좋겠고요. 프린트는 이제 상계고등학교 시험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특히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하게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번에는요, 매우 생소한 개념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프린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술성이라는 말도 그렇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주객전도라는 말도 그렇고요. 참효라는 말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은 고전 문학, 특히 고전 시가를 이야기할 때 핵심으로 다뤄지는 개념들이라서 이전에 현대 문학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런 개념들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프린트에서 이 내용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뤄준 것이고요. 그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주술성이요? 여기 있네요, 주술성.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주객을 바꾸어 놓았다. 여기 주체와 객체가 전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참요라고 하는 개념도 바로 어디에?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모르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 개념을 외웠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엔 낯선 유형인 고전문학의 전면 제시가 되면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 개념들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이 기본 개념들을 암기하는 것도 당연히 내신의 점검 사항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외우는 게 능사는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점이 높은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점이 높은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고와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다 외우는 문제들만 출제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내용 적용과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시험 범위의 핵심이었던 제망매가와 연관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외부 지문이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추가 지문처럼 출제가 됐습니다. 보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윤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범위와 프린트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법이 사용되어 표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역설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고 윤회사상만 열심히 외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리무중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인 개념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 문제에서는 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외우는 것만으로 절대로 다 맞을 수는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출제자의 메시지로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희도 님의 침묵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님의 침묵을 바탕으로 역설적 표현 보이시죠? 개념들을 점검하는 내용들도 계속해서 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우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이번 중간고사 이제 21번 문제였습니다. 배점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문제가 외우는 문제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보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린트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시조가 어떤 식으로 달라졌는지를 비교하는 문제죠.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에 어떤 방식으로 시조가 변했는지를 이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답 선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시조의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걸 틀린 친구들이 몇 명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싹 확인을 해봤어요. 시조의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본 거죠.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살짝 흘리신 내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혹은 그게 아니라면 거기 있는 제목들을 보고서 제목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외우는 것들이 방대하다고 해서 외우는 내용만 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와 적용을 중심으로 유연한 사고를 하는 연습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총 3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워서 해결되는 유형, 보편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하는 유형, 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간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던 유형.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볼 수 있는 일관적인 흐름이다. 이 전의 시험과 연이어서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는 건 기본, 그 외의 이해 혹은 유연한 문제풀이 이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배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3.9점짜리 문학 파트 최고 배점 문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천석에 시조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시조와 그 앞에 제시되어 있던 미리 알고 있는 시조들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문제 좀 볼게요. 1번 문제 좀 볼게요. 특정한 완도를 알 수 있는 시어, 맥수지탄 등등등의 매우 생소하거나 어려운 것들을 찾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렇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식의 문제에서 내는 거냐면 수업을 하면서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주고 여기서 드러나는 정서 맥수지탄이라든가 혹은 뭐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에 특정한 왕도를 알 수 있는 시어가 있어 라는 식으로 읽고 수업을 하고 수업하는 내용을 외워서 푸는 문제의 형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정답 선지는 3번이죠. 네, 정답 선지의 핵심이 되는 개념은 시간적 배경과 애상적 분위기입니다. 네, 이 시간적 배경과 애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연계해야 여기에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애상적인 시어, 석양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지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3번 선지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이제 좋은 문제죠. 왜 그러냐면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암기 뭐 해야지. 하지만 언제나 핵심은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높은 배점을 가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이 일관된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 시험도 이번 시험도 혹은 당연히 그 다음 시험도 우리는 계속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고등학교식 문제풀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등장했다 보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암기 파트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좀 늘어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암기 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암기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올라간 거라면 열심히 공부한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할 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다음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암기가 중요한 것은 상계고등학교 시험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이번 시험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시험 참 꼼꼼하게 리뷰를 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풀이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상계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지만 기말고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올렸던 이번 그 자습서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선수를 이렇게 삭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남는 범위는 딱 요만큼입니다. 남신리주유동 박시봉방과 삼풍가랭기. 네,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고, 근데 이전에 출제된 적도 많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까지 조금씩 모든 시험에 항상 끼겨 들어갔었던 문법 범위가 소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문법 범위가 조금씩 끼어 있었기 때문에 문학 2작품 정도의 문법 한 파트 이런 식으로 내서 거기다 추가 지문 조금 더해가지고요. 이렇게 28문제를 항상 구성을 해왔는데 이제는 문법 파트가 없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문학 파트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문학 파트도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겠느냐? 보충 자료. 프린트 자료가 아주 방대하게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죠. 범위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를 혹시 받으신 학생들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작년 상계고등학교 범위에도 뭐가 나왔었냐면, 국어사라고 해서 고전 시가 작품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까지는 개념을 모르거나 혹은 암기 내용이 많았던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방대한 범위가 규모로 우리를 덮쳐오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과서 범위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대비할 게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러한 딜레마가 생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느냐? 네,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범위의 핵심은 이 많은 범위 어떻게, 누가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공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언제나 시간 싸움이에요. 이 많은 범위들을 언제 더 읽고 언제 더 배우고 언제 다 확인할 겁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미래국어학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부터 국어사 파트를 꼼꼼히 미리미리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기말고사 대비에 돌입하기 직전인 앞으로 약 3주 정도의 시험 사이 기간 동안에도 고전문학사 미리미리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전시간을 한 번 더 싹 훑고 있고요. 해당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처음 보는 작품들을 읽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네, 차근차근 반복해서 정복할 예정입니다. 미리 이기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작품과 좀 폭넓게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번 현대문학 범위가 산포가는 길이에요. 산포가는 길도 전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전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딱 보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라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수능식 소설 독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금 난이도가 있더라도 좀 어려운 조금 고난이도의 소설 제문들과 미리미리 만나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3주 동안 뭘 할 거냐면요. 독해력 기르기를 할 거예요. 독해력 기르기는 어떤 형식이냐면요. 3학년 수준의 현대소설도 읽을 거고요. 고전시가도 계속해서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르고 자기보다 높은 수준과 만나면서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만나는 것들은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체질을 바꾸는 그러한 대비를 할 겁니다. 수능 대비도 해야 되고요. 2학년 대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까지? 다음 시험 범위 특수성 대비까지 네, 이런 독해력 기르기를 통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현대소설과 고전시가 계속해서 만나면서 더 잘 읽고 더 빨리 능숙하게 해석하는 능력들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요. 실전 모의고사 트레이닝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력과 이해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이번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고력과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실전 모의고사 트레이닝이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3주의 기간 계속해서 이러한 연습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범위들 혹은 시험 문제를 보러 가서 나오는 생소한 내용들까지도 대비할 수 있도록 네, 모의고사 끊이지 않고 이어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1학년 마무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벌써 3월달에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단 한 번의 시험만 마무리가 되면 1학년 내신이라고 하는 네, 아주 서슬퍼런 점수들이 공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1학년 마무리를 잘 해놔야 그것들을 바탕으로 2학년도 3학년도 탄력을 받아서 쭉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대비 네, 이전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경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지 노하우까지 가지고 있는 저희 미래국어영어학원이 네, 최선을 다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상계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 리뷰 김영창이었습니다.